영국 국방부가 단 하나의 이상 신호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오후 한국 해역에서 충격적인 레이더 하나가 감지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핵 잠수함이었죠. 이후 국방부 안에서는 즉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일부 분석관들은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술을 해킹한 것이 분명하다며 주장하며 강력히 비난했죠.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 2명의 분석관이 직접 한국으로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목격한 현실은 모두의 편견과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것이었죠. 과연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진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국방부에서 해상정보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존 필립스입니다. 그날 한국 해역 인근에서 갑자기 이상한 신호가 포착됐죠. 분명히 핵잠수함의 특성을 보이는 신호였는데 순간적으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장비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을 점검해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핵잠수함이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진다는 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결국 1시간 만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모여들었고 모두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클라라 로렌스가 들어왔죠. 클라라는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였는데 이상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멸시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클라라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정말 웃기는 상황이군요. 한국 따위가 핵잠수함을 만들었다고요? 말이 안 되죠.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클라라는 더욱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조립이나 하는 나라잖아요. 남의 기술 갖다가 껴맞추는 게 전부인 나라가 갑자기 무슨 첨단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건 100%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훔친 기술입니다. 저는 클라라의 극도로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같은 미개한 나라가 우리 영국이나 미국 수준의 기술을 가질 리 없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우리보다 수십 년은 뒤떨어진 삼류 국가예요.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죠. 더 가관인 건 클라라가 한국 문화 자체를 조롱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독창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음식도 중국 짝퉁, 문화도 일본 흉내내기, 이제는 군사기술까지 남의 것 훔치는군요. 저런 열등한 민족이 갑자기 이런 기술을 보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인들의 지적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구 선진국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고 강하게 발언했죠. 그런 편견과 차별적 시각으로는 절대 진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해요. 인종차별적인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자 부장이 급히 개입하며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겠습니다. 존, 당신이 추가 조사를 맡아주세요. 그렇게 클라라와의 격렬한 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 책상 앞에 앉아 여러 정보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동료인 마이클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마이클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상한 영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이클이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어떤 외국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한국어로 되어 있었는데 번역하니 바다에서 본 이상한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익명이었죠.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재생해보니 밤바다에서 촬영된 것 같았습니다. 화질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물 위에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수면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잠수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잠수함과도 달랐어요. 마이클과 저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 속 잠수함은 몇 초간 수면에 떠 있다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사라지는 방식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치 투명해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즉시 기술 분석팀에 영상을 보냈어요. 하지만 분석을 기다리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서 갑자기 삭제된 거예요. 다시 찾아보려 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미리 다운로드해뒀던 파일은 남아 있었어요.
1시간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잠수함의 기술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것이라는 분석이었어요. 분석관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설계 철학부터 추진 방식까지 모든 게 새로웠다는 거예요. 특히 레이더 회피 기술은 기존의 어떤 스텔스 기술과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클라라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중국 기술을 해킹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됐습니다. 이건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이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영상 분석 결과를 들고 클라라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주자 클라라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러더니 완전히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이것도 분명히 조작된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나라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고집했습니다. 클라라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객관적인 증거를 계속 제시했지만 클라라는 더욱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목소리도 높아졌고 손짓도 격해졌어요. 마치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클라라와의 갈등이 깊어져 가는 상황에서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럽게 부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부장과 함께 클라라도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죠.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고위층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와 클라라가 한국으로 파견된다는 얘기였죠. 클라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며칠 안에 한국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장은 이번 조사가 영국과 한국의 군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출장 준비를 해야 했지만 무엇보다 클라라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게 걱정이었어요. 그녀의 극단적인 편견이 현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킬까봐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니 클라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경직된 모습이었어요. 인사를 나누면서도 서로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저는 피곤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클라라 역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서로 말이 없었죠. 공항 출구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자신을 윤소령이라고 소개했죠. 예상외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매우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윤소령이 저희를 차로 안내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한국의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 인프라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윤소령이 일정을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해군 기지로 이동해서 문제의 핵 잠수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 온 거죠. 클라라는 창밖을 보면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익명 제보자의 경고가 계속 떠올랐어요. 해군 기지에 도착하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격한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단계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고 특별 출입증도 발급받았어요. 모든 과정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가니 규모가 상당했어요. 각종 함정들이 정박해 있었고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소령이 저희를 안내하며 설명을 이어갔죠. 드디어 핵잠수함이 있는 독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그 모습이 드러났어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크기와 위압감이었어요. 잠수함의 외형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잠수함과도 다른 유선형의 설계였어요. 표면 처리도 특이했습니다. 마치 물과 하나가 될 것 같은 질감이었죠.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윤소령이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잠수함은 완전히 한국 기술로 개발된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스텔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레이더 탐지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었어요. 클라라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존 생각과 너무 다른 현실 때문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윤소령이 잠수함 내부로 안내해 줬습니다. 들어가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고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의 숙련된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조종실에서 각종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소나 시스템, 항법 장치, 무기 체계까지 모든 것이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윤소령이 스텔스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특수 코팅 기술과 함체 설계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수중에서는 완전히 탐지되지 않고 수면 위에서도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연까지 보여줬어요. 잠수함이 부분적으로 잠수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신호가 점점 약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처음 목격했던 현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클라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이 모두 틀렸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비하했던 발언들이 얼마나 편견에 찬 것이었는지 직면하게 된 거죠. 윤소령이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줬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외국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기술을 해킹했다는 클라라의 주장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임이 명백해졌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독창성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동시에 클라라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클라라가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그때 윤소령이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기술 자료들과 개발 과정을 담은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클라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윤소령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순수 한국 기술진들의 노력으로만 이뤄낸 성과라는 것이었죠. 각 단계별 개발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면서 외국 기술의 개입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했어요.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모든 특허와 기술 문서들이 한국 연구진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설계 철학부터 핵심 기술까지 모든 것이 독창적이었습니다. 클라라가 주장했던 중국 기술 해킹설은 완전히 근거 없는 추측이었던 거죠. 클라라가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소령이 개발진 중 한 명인 김 박사를 소개해줬습니다.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김 박사가 직접 핵심 기술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스텔스 코팅 기술의 원리부터 추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독자 기술이라고 강조했어요. 더 놀라운 건 김 박사의 경력이었습니다. 해외 유학 경험도 있었지만 핵심 기술 개발은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외국의 도움 없이 순수 국내 기술진들의 창의력과 노력만으로 이런 성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클라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했어요. 정말로 외국 기술의 도움 없이 이 모든 것을 해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다고 답했어요. 오히려 일부 기술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저는 클라라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번갈아 나타났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소령이 추가로 다른 한국의 첨단 기술들도 소개해줬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IT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선도하는 나라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클라라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 박사가 개발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얘기해 줬습니다. 외국의 기술 봉쇄와 의심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런 역경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동시에 클라라 같은 편견이 얼마나 불공정한 것인지도 깨달았죠. 윤소령이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줬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오해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평화를 위한 방어 목적으로만 이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클라라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자신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클라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였어요. 진실 앞에서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의 갈등도 해소될 것 같았어요. 윤소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이제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윤소령과 김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이렇게 개방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 고마웠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공개한 한국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클라라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편견 어린 발언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사실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회의실을 나와 복잡한 심정으로 걷고 있는데 윤소령이 저희에게 제안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자신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업무가 끝났으니 호텔로 돌아가려 했지만 윤소령의 진심 어린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윤소령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였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 마음은 약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가정의 일상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이 새로웠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윤소령의 아내가 나와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죠. 영어는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환영해주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들과 딸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집에서 본 게 처음인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수줍어하면서도 궁금해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까지 색깔도 다양하고 향기도 좋았습니다. 윤소령의 아내가 하나하나 음식을 설명해주면서 어떻게 먹는지 알려줬어요. 클라라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더니 점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특히 불고기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김치는 조금 매워했지만 계속 먹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윤소령이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식사만큼은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점점 저희에게 익숙해지더니 영어로 간단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은 어떤 곳인지 비행기 타고 오는데 무섭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질문들이었죠. 저는 아이들의 질문에 하나씩 답해주면서 즐거웠어요. 특히 딸아이가 제 시계를 보고 예쁘다고 하면서 만져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의 순수함이 모든 편견을 없애주는 것 같았습니다. 윤소령의 아내가 한국 전통차를 내어주셨어요. 옥수수차라고 하던데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식사 후에 마시는 차 한 잔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클라라가 윤소령의 아내에게 요리법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는 어떻게 만드는지, 김치는 얼마나 오래 발효시키는지 궁금해했어요. 평소 한국을 무시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방에서 태권도 품새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거실에서 진지하게 태권도 동작을 선보이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한국 전통 무술을 배우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윤소령이 한국의 교육 문화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온 가족이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성적만이 아니라 인성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소령의 아내가 직접 만든 한과를 내어주셨어요. 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마음씨가 고마웠어요. 클라라가 윤소령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한국에 대한 그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면서 클라라와 저는 이번 경험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클라라가 말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국방부에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완전히 독자적이며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오히려 협력할 가치가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하겠다고 했어요. 12시간의 비행 후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며칠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짐을 찾으면서도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로 출근하니 동료들이 저희의 귀환을 방했습니다. 모두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했어요. 특히 클라라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장실에서 보고 회의가 열렸어요. 저와 클라라가 함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클라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신의 기존 주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죠. 클라라는 한국의 핵잠수함이 순수 자국 기술로 개발되었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중국 기술 해킹설은 근거 없는 추측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스텔스 기술의 독창성, 설계 철학의 차별성, 그리고 전반적인 성능의 우수성까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했어요. 참석자들이 놀라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부장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클라라도 제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이 영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특히 스텔스 기술 분야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시작했어요.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지만 저희의 구체적인 증거와 설명을 듣고 점차 설득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클라라의 180도 달라진 입장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부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어요. 저와 클라라가 그 업무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결과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클라라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제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도록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만약 저 혼자 갔다면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외면했을지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며칠 후 국방부 내부에서 저희의 보고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클라라의 변화된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편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받아들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상급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어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국제관계에서 편견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사실에 기반한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칭찬받았어요. 한국 정부로부터도 감사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오해를 해소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이후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더욱 신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어요.
한국 관련 분석에서도 편견 없는 객관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동료들도 그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저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국제정세 분석에서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몇 주 후 한국과의 첫 번째 기술협력 회의가 성사되었어요. 윤소령도 대표단의 일원으로 런던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다시 만난 윤소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양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기술 협력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특히 해상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의 첫 번째 기술 협력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클라라는 국방부 내에서 완전히 달라진 입지를 갖게 되었어요.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준 전문성과 객관성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장이 저를 개별적으로 불렀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부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사 발령 관련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이 말했어요. 이번 한국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저의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협력 담당 팀장으로 발령된다고 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클라라 역시 승진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동아시아 담당 부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했습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전문성을 입증한 것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였죠. 저는 클라라를 위해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점심시간에 클라라와 함께 식당에서 만났어요. 서로의 승진을 축하하면서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클라라가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클라라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저는 클라라의 변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오랫동안 가져온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죠. 오후에 새로운 팀원들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제협력팀의 분위기는 매우 활기찼어요.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저의 역할은 이를 총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에서 한국과의 후속 협력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어요. 이미 몇 가지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제안되어 있었습니다. 해상 순찰 기술 공유, 공동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차세대 함정 개발 협력 등이었어요. 저는 각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설렘을 느꼈습니다. 편견과 오해로 시작된 사건이 이렇게 발전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진실을 추구한 결과가 이런 성과로 나타난 것 같아 뿌듯했어요. 며칠 후 윤소령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영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영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하거나 윤소령을 런던으로 초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어요. 클라라도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지역 분석 보고서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편견 없는 객관적 분석으로 상급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아내 엠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엠마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더욱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였어요. 엠마가 제안했습니다. 올해 휴가 때 한국을 여행해보자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감동받았던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몇 주 후 국방부에서 우수 직원 표창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클라라가 함께 표창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 핵잠수함 사건의 성공적 해결과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표창식에서 부장이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국제관계에서 편견의 위험성과 객관적 조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줬어요.
저는 표창을 받으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 레이더에서 사라진 잠수함 신호를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클라라도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동료들과 한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표창식이 끝난 후 동료들과 함께 축하 모임을 가졌어요. 모두들 저희의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특히 클라라의 변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한순간의 편견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열린 마음과 객관적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보여준 포용력과 개방성을 본받아 앞으로도 선입견 없는 시각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버드 대학의 작은 강의실에서 벌어진 논쟁 하나가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을 뒤흔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버드 정치학과에서 열린 동아시아 국제관계 강의 도중 한 학생이 돌연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쟁은 순식간에 격화됐고 결국 학교 측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꾸려 한국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죠. 과연 그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돌아왔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밝혀낸 놀라운 진실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입니다. 그날 제 강의실 수업 주제는 동아시아 신흥 강국의 군사력과 기술 발전이었습니다.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순간 뒷자리에서 불쾌한 웃음소리가 들렸죠. 데이비드가 갑자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정한 강국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어요. 평소에도 다소 도전적인 성격이지만 그날따라 그의 목소리에 평소보다 강한 적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강의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죠.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한국의 군사력이 실질적으로 전무하며 기술력도 허풍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는 한국이 첨단 군사 장비를 보유한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빈겁대기 나라일 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북한과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금방 북한에게 지배당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더군요.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학문적 반박이 아닌 깊은 개인적 감정이 느껴졌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이 개발한 군사기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가족이 한국의 방위산업체와 관련된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과장되었으며 실제 전투 능력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개인적 고백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학문적 토론이 개인적 원한으로 변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개인적 경험을 이해하지만 한 국가를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제 의견을 표현하려 했으나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앞줄에서 앤드류가 벌떡 일어났어요. 평소 조용하던 학생이었는데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데이비드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된 편견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일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방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첨단 무기 체계를 자체 개발하여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어요. 또한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도 발전된 군사 능력을 갖춘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겨우 개인적 편견으로 한 국가의 군사력을 폄하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매우 위험한 접근법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죠. 앤드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반면 데이비드는 앤드류를 향해 비웃듯 고개를 저었죠. 앤드류가 한국 드라마나 보면서 환상을 갖고 있을 뿐이며 실제 현실은 전혀 다르다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강의실 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학문적 토론이 아닌 감정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았죠. 결국 저는 두 학생 모두 자리에 앉도록 요청하며 처음 계획했던 강의 내용을 급히 수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군사력에 관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최근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수집해둔 데이터가 있었죠. 오늘은 계획을 조금 수정하여 한국의 실제 군사 역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블릿을 강의실 스크린에 연결하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공식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이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랭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죠. 데이비드는 자리에서 미세하게 몸을 움직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상황 속에서 발전한 한국의 방위 산업을 설명했어요.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 기술력으로 핵심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폴란드, 터키, 호주 등 해외로 수출하는 사례들을 객관적 수치와 함께 제시했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냉정한 사실 중심의 분석을 이어가는 동안 앤드류의 얼굴은 점점 밝아졌어요. 그의 눈빛에서 승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데이비드는 턱을 굳게 다물고 팔짱을 꼈죠. 그의 시선은 화면이 아닌 책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여러 학생들이 추가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나 데이비드는 제 강단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뒤에서 앤드류가 경계하듯 지켜보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제 발표 자료가 한국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한국의 군사 장비가 실전에서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으며 실제 전투 능력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시키려는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는 결국 제가 한국에 대해 편파적이고 과장된 시각을 가르치고 있다며 학과장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강의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죠.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이렇게 큰 갈등으로 번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이 상황이 제 학문적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자 학과장에게서 긴급 면담 요청이 와 있었죠. 학과장 스티븐 맥과이어의 사무실 문 앞에 선 저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노크를 하기 전 심호흡을 깊게 했어요. 문을 열자 학과장 뒤에 학장 윌리엄스 박사와 국제학부위원회 회장 로즈 교수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죠. 스티븐 학과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데이비드의 공식 항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학과장은 한국 관련 수업에서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언급했죠.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구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특히 한국 국방부와 공동 연구를 위한 막대한 기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한국 군사력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학교 입장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죠. 윌리엄스 학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정부 대표단이 하버드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 방문은 향후 5년간의 연구 협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 간의 갈등이 이러한 중요한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죠. 로즈 교수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어요.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주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논쟁의 중심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의 군사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프로젝트였죠. 이는 학생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 측의 하버드의 진지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이번 학기에 다른 중요한 연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과장의 단호한 눈빛에서 이것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는 점을 직감했죠. 이 프로젝트를 거부할 경우 제 교수 평가와 향후 승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한국 방문 프로젝트를 수락했어요. 로즈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학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윌리엄스 학장은 이 프로젝트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죠. 사무실을 나오며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열어보니 이미 한국 방문에 관한 세부 사항이 도착해 있었어요. 다음 주 출발, 일주일간의 일정, 그리고 참가 학생 명단까지.
데이비드와 앤드류는 물론이고 다른 3명의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제 앞에 놓인 선택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만 했죠.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며 한국 방문을 위한 준비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특히 데이비드와 앤드류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전화기를 들어 앤드류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금방 수락했어요. 반면 데이비드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긴 침묵이 이어졌죠. 결국 그도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불만과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현실감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데이비드와 앤드류는 서로 다른 좌석 구역에 앉아 대화를 피했어요. 저는 두 학생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며 한국 방문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김준호 대령이었어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며 단정한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매우 전문적이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데이비드의 눈초리가 의심스럽게 김 대령을 향했습니다. 반면 앤드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연신 질문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김 대령이 안내한 차량은 군용 수송버스였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함께 탑승했고 차량은 서울 외곽의 군사시설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에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히 데이비드는 예상과 다른 한국의 모습에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2시간 후 우리는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쳐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김 대령은 이곳이 한국의 주요 방위산업 연구시설 중 하나이며 특별히 하버드 방문단을 위해 개방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평소에는 외국인의 출입이 극히 제한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두의 표정이 변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첨단 무기 시스템 디스플레이와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대형 스크린, 그리고 정교한 군사 기술 모형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앤드류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고 다른 학생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데이비드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혹감이 드러났어요. 그는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정밀 유도 미사일 부품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 대령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부품은 100% 한국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했죠.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며 우리는 실제 K2 흑표 전차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김 대령은 이 전차의 주요 성능과 해외 수출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데이비드는 점점 불안해 보였고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떨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설 내 통제실에서는 한국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 시연이 이루어졌어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첨단 감시 체계와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교한 시스템의 효율성과 기술력에 저조차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앤드류가 김 대령에게 연신 질문을 던지는 사이 저는 데이비드의 변화하는 표정을 주시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의구심, 그리고 점차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마주한 사람의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큰둥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진지하게 전시물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저녁 식사를 위해 시설 내 식당으로 이동하는 동안 데이비드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오늘 본 것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쇼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김 대령에게 데이비드의 의문을 전달했고 김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 모인 우리 일행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앤드류는 새로운 방문지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었어요. 김 대령은 정확히 8시에 도착하여 오늘의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보안 등급의 군사시설로 이동한다는 설명이었죠. 차량이 도착한 곳은 철통 같은 경비가 지키는 산속 시설이었어요. 3중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동안 학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김 대령은 이곳이 한국군의 통합작전본부와 연결된 첨단 군사 시스템 테스트 시설이라고 설명했죠. 지하 벙커처럼 설계된 건물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 시설을 차례로 견학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의 의심은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중앙통제실에 도착했을 때 김 대령은 특별 시연을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그는 한국군의 통합 지휘 체계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군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죠. 앤드류와 다른 학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데이비드조차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지하게 관찰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김 대령은 우리를 새로운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그러나 그는 특별히 주의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이 구역은 절대 허가 없이 접근하거나 사진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출입금지 구역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데이비드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그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군사시설의 세부 사항을 메모하려 했습니다. 김 대령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데이비드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를 주시했지만 다른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느라 잠시 시선을 뗐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문제였어요. 다시 주변을 둘러봤을 때 데이비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김 대령에게 상황을 알리려는 찰나 갑자기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며 시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김 대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전을 주고받은 후 저희에게 대기할 것을 지시했어요. 앤드류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김 대령은 자세한 설명 없이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죠. 약 10분 후 군인들이 데이비드를 에스코트하며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김 대령이 뒤따라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의외로 침착했죠. 김 대령의 설명에 따르면 데이비드가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군사 시스템의 일부 장비를 만지다가 경보가 작동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중대한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다운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변명할 기회조차 찾지 못했죠. 저는 즉시 김 대령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고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까 심히 우려되었어요. 그러나 김 대령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데이비드에게 물을 건네며 괜찮은지 물었죠. 이어서 이런 호기심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안전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눈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가득했어요. 분명 강한 질책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이해와 배려를 받은 것이 그를 더 당황스럽게 만든 듯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고 김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투어를 계속할 것을 제안했죠. 다음 날 우리의 일정은 서울대학교 방문이었습니다. 군사시설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상황 이후 학문적 교류의 시간은 다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연구실에 도착하자 이수연 박사가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국방정책을 연구하는 젊은 학자였죠. 이수연 박사는 완벽한 영어로 한국의 국방 역사와 현재 직면한 안보 도전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모두 집중하여 경청했습니다. 특히 앤드류는 열정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이수연 박사와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죠.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 앤드류와 이수연 박사는 한국의 안보 정책에 관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두 사람 사이에 학문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앤드류는 이수연 박사의 최근 논문을 읽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고 이수연은 앤드류의 통찰력에 감탄하는 모습이었죠. 데이비드는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포크로 음식만 뒤적였습니다. 저는 그가 어제의 사건으로 여전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이수연 박사는 한국의 자체 개발 무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이어갔어요.
앤드류는 끄덕이며 진지하게 메모를 했고 때로는 전문적인 질문을 던져 이수연 박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의 상호작용이 깊어질수록 데이비드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죠. 저녁 식사를 위해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어요. 데이비드가 앤드류에게 이수연 박사와의 대화가 지나치게 친밀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신경질적인 톤이 묻어났죠. 앤드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것은 순수한 학문적 교류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수연 박사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앤드류는 열정적으로 질문하며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런 앤드류를 계속해서 비꼬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식사 내내 불편한 공기가 테이블을 감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데이비드가 갑자기 앤드류에게 한국에 지나치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했어요. 그는 앤드류가 객관성을 잃고 한국의 선전에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는 이에 강하게 반박하며 오히려 데이비드야말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죠. 두 사람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저는 중재자로 나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둘 사이의 갈등은 이미 개인적인 영역으로 번져 있었어요. 앤드류는 데이비드의 고집과 편협함을 비난했고 데이비드는 앤드류가 이수연 박사에게 감정적으로 끌려 학문적 판단력을 잃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호텔 로비에서의 논쟁은 다른 학생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데이비드와 앤드류의 갈등이 단순한 학문적 의견 차이를 넘어 깊은 개인적 반감으로 변질된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객관적인 학문적 평가였지만 두 학생 사이의 감정적 대립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호텔 로비에서 데이비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홀로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달리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혼란과 고뇌가 읽혔죠. 다가가 간단한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짧게 대답할 뿐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한국의 방위산업체 현장 방문이었어요. 버스에 오르며 데이비드와 앤드류가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 긴장감을 느끼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죠. 김 대령은 상황을 눈치챘는지 오늘의 일정에 대해 더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방위산업체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형 조립 라인에서는 K9 자주포가 제작되고 있었고 다른 구역에서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의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설명했고 학생들은 실제 제작 과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죠.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 엔지니어가 영어로 데이비드에게 다가와 간단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의 가족 회사가 어떤 분야인지 물었고 데이비드가 방위산업 관련 부품 제조였다고 답하자 진지한 관심을 보였죠. 대화가 이어지면서 데이비드의 표정이 점차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방어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고 점점 편안해지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엔지니어는 데이비드에게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고 데이비드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순수한 전문가적 교류로 발전했죠. 오후 일정 중 우리는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이수연 박사가 다시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데이비드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의 가족 회사에 대해 질문했죠.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수연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수연은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데이비드의 가족 회사가 겪었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문화적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데이비드는 조용히 앤드류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고 앤드류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안도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에서 서서히 화해의 기운이 느껴졌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데이비드와 앤드류는 나란히 앉았어요. 그들 사이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여행 초기와 달리 한국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졌고 앤드류는 열정적으로 답했죠. 저는 이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늦게 호텔 라운지에서 저는 데이비드와 앤드류 그리고 이수연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데이비드의 얼굴에서는 지난 며칠간 볼 수 없었던 편안함과 열린 마음가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과 군사 역량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었고, 자신의 잘못된 선입견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학생들의 분위기는 여행 초반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앤드류는 서로 옆자리에 앉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웃고 있었어요. 데이비드의 얼굴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적대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깊은 성찰과 배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대령과 이수연 박사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작별 인사 중에 데이비드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첨단 군사력과 기술력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인정했고 이 경험이 자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죠. 이수연 박사는 데이비드에게 명함을 건네며 앞으로도 학문적 교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정의 경험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실제 경험을 통해 편견을 극복하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했는지 기록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의 변화 과정은 교육자로서 가장 값진 사례였죠. 그는 자신의 깊은 개인적 편견을 마주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학과장 사무실에서 공식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스티븐 학과장과 윌리엄스 학장, 그리고 로즈 교수가 모두 참석했죠. 저는 한국 방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고했고, 한국 국방부와의 연구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의 순간은 다음 주 강의실에서 찾아왔어요. 동아시아 군사력과 국제 안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한국 방문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심지어 다른 학과 교수들도 몇 명 참석했죠. 모두가 이번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려는 순간 데이비드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한 것이 의외였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자 데이비드는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죠.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국에 대해 가졌던 강한 편견과 적대감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가족의 비즈니스 실패로 인한 개인적 원한이 어떻게 한 국가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발전했는지 털어놓았죠. 그리고 한국 방문을 통해 자신의 시각이 얼마나 좁고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의 군사 기술과 방위 산업의 발전상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는 직접 보고 체험한 한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과 군사 역량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전문성과 위기관리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강조했죠. 그의 발표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한 공개적인 수정이자 사과였습니다. 앤드류도 데이비드의 뒤를 이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두 사람의 시각이 어떻게 충돌하고 결국 화해에 이르렀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실에 기반한 판단의 중요성과 직접 경험을 통한 이해의 가치를 강조했죠. 강의실은 깊은 감동과 존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서는 진정한 배움의 순간을 목격한 감탄이 읽혔어요. 발표가 끝나자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것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오니 학과장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와의 공동 연구 제안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저의 교수 평가도 최고 등급으로 상향되었죠. 창밖으로 하버드의 고풍스러운 캠퍼스를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교육자로서 이보다 더 보람찬 순간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실 책상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하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무대에서 그저 작은 나라로 여겨지던 한국이 이제는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서 있었어요.
북한이라는 상수적 위협 속에서도 경제 발전과 함께 독자적인 국방력을 키워낸 한국의 저력은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성취였습니다. 그들의 첨단 방위 산업은 이제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뛰어난 기술력보다 한국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외부의 비판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는 그들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치였어요. 데이비드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군사 강국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런 강대국의 면모를 세계가 더 일찍 인정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질서에서 한국은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하버드와 같은 최고의 학술기관도 이제는 한국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시대가 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